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문명과 제도가 만든 경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중국 윈난성의 소수민족 나시족 마을에서 벌어진 한 남자의 기이한 한 달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그곳에서 그는 단 30일 동안 12명의 여성과 함께 지냈고 그중 몇 명은 그의 아이를 품게 되죠. 도덕, 문화, 책임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랑은 선택입니까? 결과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야기 전해드리는 서지혜입니다. 오늘도 낯설지만 강렬한 사랑 이야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게 해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별로 기억되지 않는 남자였다. 군대도 조용히 다녀왔고 대학교 졸업식 사진엔 혼자 찍은 셀카 한 장뿐이었다. 회사에서도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보고서 하나에 집착하던 부장, 입사, 동기들 틈에서 늘 중간만 하던 사람. 어딘가 부족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은 채 조용히 늙어가던 44세 남자. 그는 스스로를 모난데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다. 평범하다는 건 편하다는 의미라며 늘 어깨를 낮춘 채 살아왔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런 삶이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 출장 후 복귀한 어느 화요일, 팀장이 말했다. 이번 인사이동 너도 해당이야. 창고 정리팀으로 가게 될 거야. 그는 웃지도 못했다. 15년간 책상 앞에서 엑셀과 씨름하던 사람이 창고에서 택배를 나른다는 현실. 그날 밤 그는 유튜브에서 여행 브이로그를 보기 시작했다. 중국 서남부 윈난성. 푸른 계곡과 장터, 그리고 현지 소수민족들의 축제 영상. 영상 속 어느 외국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선 연애 방식도 가족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자연스럽게 동거하고 아이가 생겨도 가족끼리 키워요. 의무보다 관계가 먼저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화면을 멈췄다. 다음 날 그는 반차를 냈고 왕복 항공권을 예매했다. 목적지는 중국 리장. 대상은 나시족 마을 체험 민박 30일 프로그램. 한 달이라는 시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이 없던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도착 첫날, 마을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서울에서 맡던 먼지와는 다른 흙, 나무, 사람 땀 냄새가 뒤섞인 진한 향. 그는 숙소에서 제공한 전통 의복을 입고 마을 중심 장터에 섰다. 그리고 그 순간 12명의 여성이 줄지어 다가왔다. 그는 어리둥절했다. 마을 중재자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전통이야. 외부에서 온 남자가 한 달 살기를 원하면 여자들이 돌아가며 밥을 해주고 잠자리를 챙겨줘. 마음이 맞으면 밤도 함께하지. 그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중 첫 번째 여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니 워덕. 너 내 거야. 그 순간 그는 이곳이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걸 깨달았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 멈춰 있었어요. 사람이 존재감을 느끼고 싶을 땐 사랑보다 누군가의 필요가 먼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의 첫 일과는 함께 밥 먹기였다. 그날 저녁 첫 번째 여성이 찐 옥수수와 찰밥을 가져왔다. 함께 밥을 먹고 불을 피운 마당에서 그녀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누웠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다. 하지만 두 번째 날부터는 또 다른 여성이 와서 그에게 빗물을 끓여주고 낮잠을 재워주고 밤이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는 무언가에 휩쓸려가는 기분이었다. 거부할 수도 없었고 거부하고 싶지도 않았다. 무언가에 환영받는 느낌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셋째 날 밤 그는 처음으로 한 여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 그녀는 서툰 손길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는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는 듯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 그는 매일 다른 여성과 하루를 보냈다. 각자 다른 음식을 해주고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밤마다 다른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5번째 여성이 그의 팔에 물을 묻혀 씻겨줄 때 3번째 여성이 그 장면을 바라보다 갑자기 밥상을 엎어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모두의 남자야. 너만 아니야. 현지어로 싸우던 그녀들 사이에 마을 중재자가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마음이 먼저인 곳이야. 질투는 외부 문화지 우리 방식이 아냐. 그는 그제야 알게 됐다. 자신이 받아들인 이 환대가 누군가에겐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6번째 여성, 아직 20대 후반으로 보이던 그녀가 그에게 웃으며 이런 말을 건넸다. 여기서는 아기를 낳아야 진짜 가족이야.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12번째 날 밤, 한 여성이 그의 방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나 이미 늦었어.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고 그 안엔 2줄이 선명했다.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누군가의 눈빛을 피해야 했다.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침묵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마을 중재자에게 물었다. 이거 내가 책임져야 하나요? 중재자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이 마을에선 아이는 모두의 책임이야. 하지만 여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그는 그제야 처음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감정을 느꼈다. 저는 이쯤에서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누군가의 따뜻함이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단 걸 참 어렵죠. 임신 소식을 전한 여성은 마을에서 첫째 부인처럼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변했다. 더 이상 순하고 수줍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손길에 무게가 실린 걸 느꼈다. 식사 준비도 마을 행사도 그녀가 중심이었고 다른 여성들은 조금씩 그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15번째 날 그는 마을 축제에 참가했다. 각 가정이 음식과 술을 나누며 노래와 춤을 추는 행사였다. 그는 그날 1잔, 2잔 따라지는 쌀주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 보는 젊은 여성과 마을 외곽의 돌담 뒤에서 짧고 격렬한 키스를 나눴다. 그 다음 날 마을 중재자가 찾아왔다. 그 아이는 다른 부족 여인이야. 내가 다치게 하면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는 사과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오빠들이 찾아왔고 그는 전통식 재판이라 불리는 원형 마당으로 끌려갔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이방인이 된 기분을 느꼈다. 너는 모두의 남자가 될 순 없다. 그 말을 들은 그는 고개를 떨궜다. 이후 첫째 부인은 마치 그의 아내처럼 행동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고 그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라도 하면 차갑게 식탁을 정리해버렸다. 20번째 날 그는 마을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재자는 고개를 저었다. 30일 체험이 끝나기 전엔 떠날 수 없어. 그건 약속이야. 너도 사인했지? 그는 자신이 처음 신청했던 프로그램 신청서를 떠올렸다. 한 달 살기, 전통문화체험, 지역사회 참여 동의. 단순한 민속 체험인 줄 알았던 프로그램은 그의 감정과 육체, 책임감까지 앗아가고 있었다. 12명의 여성 중 3명이 그에게 속삭였다. 몸이 이상해. 생리가 오지 않아. 우리 가족이야?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25번째 날, 비가 내렸다. 그는 혼자 바깥 나무 아래 서 있었다. 누군가 그의 등에 우비를 덮어주었다. 첫째 부인이었다. 너 도망가도 돼. 하지만 애는 여기 남아. 우린 이곳 사람이고 너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그제야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 남았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을 사람들과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저녁마다 울려 퍼지던 대나무 피리 소리도 그에겐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다. 밤이면 불안감에 뒤척였다. 첫째 부인이 눕는 방의 문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고 다른 여성들의 시선은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재판처럼 느껴졌다. 그는 매일 밤 서울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꿨다. 아이 셋이 달려오고 있었다. 모두 그의 얼굴을 닮았고 그를 아빠라 부르며 안겼다. 눈을 떴을 때 첫째 부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서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우리한텐 당연한 일이야. 넌 처음이라 그렇지. 그 말은 그에게 조금의 위로도 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이 낙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됐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남자가 너무 외로웠을 것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많다는 게 때론 더 큰 무게로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29번째 날, 그는 마을 아이들과 함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 순간 작은 손 하나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이였다. 그 아이는 첫째 부인의 조카였지만 그를 아빠라 불렀다. 그는 멍하니 강물 위를 바라봤다. 그 물빛 속에서 자신이 도망치고 싶던 이유와 지키고 싶은 무언가를 동시에 보았다. 그날 밤 그는 첫째 부인과 마주 앉았다. 내가 돌아갈게요.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꼭 올게요. 아이 생기면 책임질게요. 그게 사랑이든 아니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면 충분해. 30번째 날 아침, 마을 전체가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 12명의 여성은 한 명씩 그와 포옹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몇몇은 담담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떠나는 트럭 위에서 마을 전경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고 나무는 흔들렸으며 여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정말 한 달에 한 번 그 마을로 향했다. 첫째 부인은 아들을 낳았고 그는 그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 한 글자를 따서 우린이라 지었다. 몇 년 뒤 다른 여성 중 한 명도 아이를 낳았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그 아이를 진아라 불렀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봤다. 회사에선 퇴직했고 서울에선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 카페 한쪽 벽엔 마을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그저 해외 봉사활동 중 생긴 인연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마을이 그 사람들 속에서 비로소 자신이 누군가가 되었던 걸. 그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다. 그리고 매년 아이들이 자라며 보내오는 편지와 그림을 작은 나무 상자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 그는 그렇게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기억 속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 카페에는 늘 마을 아이들이 보낸 그림 엽서가 걸려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글씨로 적힌 아빠 보고 싶어요. 서울은 눈이 오나요? 라는 말들은 그의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힘이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유튜버가 그의 카페를 소개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사장님, 저 사진 속 아이들이 다 자녀세요? 그는 웃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을 내 소유로 느껴본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지나간 자리마다 따뜻한 무언가가 남았으면 했어요. 그 말은 인터뷰 영상으로 퍼졌고 이방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지며 그는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가끔은 마을 여인 중 한 명이 아기를 안고 카페를 찾아오기도 했다. 그럴 땐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을 내어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주곤 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그냥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게 해주고 싶었어.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상관없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진심이었단 사실이었다. 그는 그렇게 한 남자의 욕망과 책임 그리고 기억과 후회 사이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살아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책임이란 단어가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국 사람을 지탱하는 건 선택과 책임 같았어요. 지금까지 서지혜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